방금 전 FOMC 회의뿐만 아니라 주요 중앙은행들의 첫 통화정책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올해 통화정책의 최대 장애물로 라스트마일 부주의가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와 함께 요즘 들어 가장 뜨거운 저 PBR 주식에 대한 이 해외 시각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 올해 첫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종전과 다르게 라스트마일 부주의가 부각됐다고요? 네, 여건은 좋은데 예. 파월이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망쳤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 회의를 어제 거의 밤을 새면서 현지랑 같이 했는데요. 여건은 상당히 좋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그 물가는 좀 통제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심 뭐 PCL이든가 이런 데로 보면 확실히 인플레 목표치에 다가오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페드가 통제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죠.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연착륙 달성의 문제에 신중한 결의를 오늘 얘기했습니다는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페드의 추정치 잠재 성장률이 1.7%보다 높은 작년에 2.5%를 기록했죠. 예. 그런 측면에선 통화정책 여건은 비교적 좋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FOMC 선언문과 파월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12월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이제 이걸 전해드렸습니다는 FOMC 선언문도 굉장히 좀 매파적이었고 그다음에 파월은 12월과 정반대로 오히려 FOMC 선언문보다도 더 이렇게 매파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파월 기자회견 이후에 나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라스트 마일 캐리스 리스로 즉 부주의 경계인데요. 예. 이 얘기는 자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가가 완전히 잡히진 않았습니다는 조기에 그 경기 부양이라든가 생각해서 금리 인하하면 먹을 거의 실수에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렇다고 해서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면 지금 상태에서 애끌 쓸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전에 예. 한번 나이프 에지 시어리 가지고 한번 분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회의에는 두 가지 지금 상태에서 이 부주의에서 어떤 식이든 간에 예. 이렇게 낙관적으로 통화 정책을 모색할 때는 그것이 인하든 인상이든 두 가지 실수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스탠스 자체를 그대로 유지했다. 근데 왜 주가는 떠졌냐? 그동안 과다 금리 기나에 비해서는 이번에 이렇게 FOMC 선언문이라든가 그다음에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이 굉장히 매파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과다한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전에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30%대까지 떨어졌다. 근데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60%에서 30%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3대 지수가 이렇게 라스트 마일 케어리스너스 즉 부주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이렇게 김천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라스트마일 부주의, 사실 국내 언론에서도 이제 좀 종종 나타나는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이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애글스 실수와 예. 그다음에 볼거의 실수를 이렇게 본다면 라스트 마일 부주의는 아무래도 에크리시 실수보다는 볼거의 실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오늘 8월 기자회견을 생생하게 저였습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대로 금리를 내릴 때에는 인플레가 재발되죠. 예. 이게 이제 유명한 볼거의 실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럼 볼거의 실수를 언제 나왔느냐 하면 1980년대 초반에 79년 제2차 어일 쇼크 이후에 경기가 떨어지고 스태그네이션, 예.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정전의 케인지 연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때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를 하려니까는 이걸 대응하려고 하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고 예.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에 역시 페드는 지금은 고용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2012년서부터 뉴얼 맨데이터로 됐습니다는 그때 당시에는 1913년 페드가 설립한 이후에 물가 안정에 주력했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혼란일 때는
물가 안정 쪽으로 가자. 이게 유명한 볼커 대응 방식입니다. 그래서 볼커 모멘텀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국제금융 용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볼커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79년 8월서부터 저기 나오는 대로 80년 4월까지 금리를 17%까지 올렸죠. 근데 물가가 안정됐어요. 예. 물가가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고 물가가 안정돼서 그 해에 1980년 11월에 대선이 있거든요. 지금 상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에서 집권당 그때 당시엔 공화당이니까 그 당에서 9%를 이기나 했단 말이에요. 예. 공화당 이제 후보를 생각하니까 사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성급하게 내리다 보니까 물가가 확 됐죠. 저렴화됐죠. 그래서 다시 금리를 20%까지 올려갔던 이렇게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페드 입장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다 하는 측면에서 1930년대 대공황을 조기에 금리를 인상을 추진해서 대공황을 낳았던 에클스 실수 대비해서 반대적인 측면에서 볼커 실수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라스마일 부주의를 볼커의 실수를 우려한다. 이 대목이 파월의 기자회견 FOMC 선언문 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퀄컴의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또 국내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기업인 만큼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네네. 퀄컴 예상치를 대폭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현재 시간 외거래에서 3% 넘게 급등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라스트마일 부주의. 사실 이창용 한흥 총재도 올해 첫 금융통화회의에서 이 문제를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내 언론에 이제 종종 등장하는 게 예. 홍익헌 말씀대로 이때 이창용 총재께서 많은 국정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국내 언론에는 좀 이제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 올해 첫 회의는 1월 11일 날에 있었죠. 네, 금통위에서 했는데요. 결과는 FOMC의 첫 회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기준금리 3.5% 동결하고 예. 자 앞으로는 좀 라스트 마일 부주의 때문에 좀 매파적 성향을 좀 유지를 하는 이러한 쪽에 있었었는데 사실 의외로 그때 당시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예. 근데 그 후에 2주 후에 이창용 총재는 물가 통계가 이제 새롭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라스트 마일 부조의를 첫 금통위에서 한 게 아니라 별도의 이렇게 자리에서 라스트 마일 부조의를 얘기했거든요. 예. 이 문제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물가가 중요하냐, 성장이 중요하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누 차이가 없습니다는 한국은 사실은 지금의 금융이 리얼 섹터보다 리딩 인더스트리 사이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위가 실물 경제 사항에 우리가 세계 경제 12, 13위 정도 되는 이걸 가지고 선진국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금융이 실물보다 우위에 있을 때는 이 포트폴리오사 지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는 포트폴리오 지위 사항이 개독으로 신흥국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흥국으로 분리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예. 이 라스마일 부주의 문제를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막을 남겨주겠습니다는 저성장의 고초가 우려가 될 상태에서 특히 우리나라 MZ세대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는 물가 안정에 치중하는 몰커의 실수를 라스마일로 부주의로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근데 경기 부양 쪽에 좀 더 우선순위를 뒀으면 예.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상의 신흥국으로 분리될 때는 포트폴리오의 선진국과 달리 적절하게 이 물가가 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 활력 지표에는 통화승수, 통화유동성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화승수, 통화유동성도가 경제 활력 지표에 해당되는데요. 시청자분도 지금 경제 활력표에서 통화승수, 유동성도 10배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프라이스 메커니즘의 경제 활력 지표는 인플레 지표거든요. 좀 이걸 좀 적당히 뛰는 게 좋습니다. 예. 뛰는 게 좋습니다. 이제 경제 활력에 돌아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포트폴리오 상에 우리가 신흥국인데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너무 물가 안정 쪽에 치중을 하는 그래서 물가가 다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조기에 되면 물가가 뛴다는 이런 걸 감안해서 볼커의 시스를 너무 라스트 마일 부주의로 강조한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 시청자분의
이렇게 생각을 생각해서 또 예. 중앙은행 총재를 생각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데요. 저는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쪽 MZ세대 소상공을 위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속해 있는 여기에 생각해서 경기는 좀 부양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뭐 미국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라스트 마일 부주의가 화제인데 일본 지난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정반대 라스트 마일 부주의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라스트 마일 부주의는 볼거의 실수가 있고 예. 에클스 실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반대 라스트 마일 부주의는 일본은 에클스 실수를 더 우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을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일본의 첫 회의에 의사록이 나오긴 했습니다는 통화 정책은 변화를 할 수 있다. 근데 경기 부양은 계속해서 부양을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예. 요약되고 있는데요. 바로 라스트 마일 부주의로 사실 에클스 실수를 우려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럴까 하면 일본 경제가 지금 녹록지 않죠. 예. 4분기 성장률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는 작년 3분기 성장률이 갑작스럽게 난기를 빠졌죠. 그렇죠. 성장률이 마이너스 2.8% 빠지고 물가가 아직도 여전히 2에서 3% 이렇게 높은 수준이죠. 예. 일본은 물가가 디플레 수준이죠. 일본 국민들은 물가가 디플레에 익숙한 국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물가가 2에서 3%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1980년대 미국 상황과 비슷하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은 잃어버린 30년 과정에서 경기 침체 문제에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일본의 기시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책적 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디지털 주민증 오류. 우리나라도 이제 엊그제 사실 주민등록증이 디지털화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예. 전산화 얘기를 대통령께서 발표했습니다는 상당히 이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예방책이 되겠습니다는 예. 자기 아이덴티티가 털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디지털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은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아베 정부가 9기 법칙에 걸 정도로 국민의 지도가 17%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좀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자 BOJ는 이렇게 기시다 정부 입장에서 경기가 어려운 것을 고생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미국식으로 볼거의 실수를 생각해서 통화정책 변화를 주면 금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탈피하면 엔화가 강세되고 경기가 침체되지 않습니까? 침체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화정책 변화를 준다 하더라도 1월 첫 회의에 라스트 마일 리더로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더해서 경기 회복 정책은 지속되겠다 하는 이 대목이 어제 발표했던 올해 첫 이렇게 BOJ 회의에서 라스트 마일 리조일과 리조일 관련된 이 문제다를 보게 됐습니다. 에클스 실수 일본이 이미 한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은 이 에클스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을 제치고 토요타, 소니, 패나소닉에 의해서 제조업에서 박스 제펜시아를 어떤 분은 발음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는 박스 제펜시아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박스 아메리카를 제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이 자산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1990년대 왜 잃어버린 10년을 겪었을까 하는 측면은 그때 자민당은 자산의 붕괴에서 엔타이 웰스백에서 경기가 침체될 때 좀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예. 하는 입장인데 반해서 물가를 띄우니까 그때 당시에 BOJ의 총재였던 미에노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근데 물가 잡는 쪽으로 통화 정책을 강구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경기는 더 거꾸로졌게 돼요. 경기는 거꾸로졌죠. 그래서 사실상 1930년대에 좀 경기가 조금 회복되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확 올렸던 것이 대공황철했던 이런 상황과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하다 보니까 예. 지금 상태에서 일본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라스트 마일 부주의로 음. 몰거의 실수보다는 에쿠스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4월에 그렇다 할 거에서 사실 그 의회 따로 바꿨습니다. 통화 정책 변화를 주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출구 전략에서 탈피한다면 엔저에서 엔화 관세된다. 국내 시중 증권사 전부 엔화 투자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엔달러 환율이 125엔에서 오늘도 엔달러 환율이 147엔 8엔 가지고 있는데요. 예.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1,000원대에서 지금은 902원, 3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통화정책 변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서 엔화 투자가 국내 시중은행과 증권사의 권유대로 엔화 투자의 대실패를 경험한 것은 예. 에클스 실수의 우려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자 엔저 정책 포기해서 1번이 뭐냐 통화정책의 금리 인상할 경우에는 경기가 거꾸로지죠. 에클스 실수 나오죠. 예. 그래서 올해 첫 회의에서도 이 에클스 실수를 라스트 마일 부주의로서 생각해서 만약에 통화정책 변경 준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은 지속되겠다. 예. 잃어버린 30년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겠다. 음.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의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 이어서 유럽도 통화정책 회의를 곧바로 가졌었죠. 근데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보다 이 라스트 마일 부주의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럽은 지금 물가가 완전히 잡히고 있지 않죠. 지금 2.8 정도 되니까 예. 인플레 타겟팅 선이 2%니까 그래서 여전히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아시겠습니다는 이탈리아의 리어카 악몽이라고 있습니다. 홍영과 이탈리아의 리어카 악몽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떤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인플레에 의해서 쫙 해서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요 색연필 하나 사기 위해서 예. 이탈리아 법정 통화 리어를 사실 큰 리어가를 가지고 요거 조그만 거 사기 위해서 사더라도 이걸 돈 가치가 없으니까 사지 못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유명한 이탈리아의 리어가 우리 짐 쉬는 그렇죠. 리어가 아시죠? 리어가 사건이라 하는데요. 대체로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굉장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중앙은행보다도 물가 안정에 치중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물가를 좀 잡아야 되는데요.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받쳐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 경기에 연일 좀 안 좋은 소식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독일에 이어서 지금은 또 하나의 쌍두 체제에 해당되는 프랑스도 경기가 좀 안 좋다. 예. 그러면 유럽을 이끌어가는 유럽 랜드에 독일 문제는 슐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마크랑이 사실상 이렇게 최근 상태에서는 자꾸 실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경기 침체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 첫 회의에서 라스트 마일, 자 물가가 잡히고 있다 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보자. 지금 상태에서 과다한 금리 인하가 될 때는 사실 볼거의 실수가 저지를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경기는 취약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 지금 상태에서 물가가 남아있는 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좀 계속해서 올려간다. 내지는 지금 현수를 유지하면 경기가 더 거꾸로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볼거의 실수를 라스트 마일 부주의로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에크스 실수 한 면만 라스트 마일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오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올리자니 지금 뭐냐 에크스 실수고 내리자니 볼거의 실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죠. 복잡한 거죠. 그렇죠. 이게 올해 첫 회의 결과에 나오는 라스트 마일 부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비슷한 시각에 열렸던 브라질을 비롯한 이 신흥국들의 통화정책 회의도 짚어봐야 되겠죠.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라스트 마일 부주의 조금 더 나은 편입니까? 라스트 마일에서 덜 나다보다는 덜 민감하죠. 사실 예. 신흥국도 오늘 그 브라질 중앙은행을 계기로 해서 전부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선진국보다는 라스트 마일 부주의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 선진국보다는 덜 민감하다. 다시 말해 유연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경기 부양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에 우선을 둬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죠. 연일 증시와 경기 부양의 금리 완화를 추진하죠. 2월달 돼선 지준율조차도 0.5%포인트 하는데요. 예. 어제도 이제 중국에 우리도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국내 증권사들이 이번은 다르다 하지만 어제 홍콩도 그렇고 예. 상해 선진주 상해도 그렇고 더 떨어졌습니다. 김치현 PD께서 사실 어제 중국 주가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연일 부양책을 주고 있습니다는 예. 어제 아마 중국과 그다음에 홍콩 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워낙 관심이 있으니까 잠시 예. 이렇게 알려보고 갈게요. 상해 지수 많이 떨어졌습니다. 1.4, 2,800선이 다시 깨졌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홍콩의 H지수, 여기 이제 우리 H지수 같은 1년을 했으니까 항생지수보다는 김철민 PD H지수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H지수 나오죠? 1.5% 정도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예. 말씀대로 구조조정 근본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캠플지수와 대증정조법이 아무리 멤버드급을 하더라도 저렇게 국내 증권사가 이번엔 다르다. 인 견대로 중국이라든가 홍콩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대표적으로 금융 완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 그리고 중화경제권 국가들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가장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취하는 국가가 핑크타이드 물결이 좌파 정부에서 아주 경제가 고질화된 피폐화된 중남미 중앙은행들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중남미 국가들은 사실 인플레가 안 잡혔거든요. 예. 근데 인플레 박일은 자,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 부양한다면 볼 것이 실수로 되지 않느냐. 왜 유연하냐. 근데 오히려 중앙은행,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선진국 중앙은행보다 더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가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대부분 다 공급 측 코스트 푸시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총수여 사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중남미 국가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히려 물가 인하폭으로 볼 때에는 더 빨리 잡히고 있는데요. 통화정책에서 보면 팀버기는 목표 대비해서 원인 대비해서 정책 수단을 좋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변경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 공급적 수단으로 간다. 퀀티티를 통제하는 베로그레스만의 퀀티티 통제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기 때문에 물가가 잡힌다. 그러면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히는데 여려우니까 경기 부양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물가 대책은 오히려 페드보다는 브라질 중앙은행이든가 경우에 따라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더 잘 대응한다. 한국은행도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들보다 훨씬 똑똑하시니까 예. 단순히 페드만 쫓아가지 말고 우리 여건에 맞는 통화정책. 우리 여건은 미국과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 여건에 맞는 통화정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그래서 경기 부양에 보다 좀 우선시를 뒀으면 특히 MZ세대들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굉장히 딜적으로 선별적 통화정책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통화정책에 우선시를 두는 우리는 예. 그런 쪽을 좀 한번 권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인플레 잡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경기 부양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주제가 하나 더 있죠.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게 바로 저 PBR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대통령이 언급된 기사가 논란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개인 투자가 예. 연기금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문제다. 그래서 개인 투자 보호를 위해서 계속해서 정책을 건의했던 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인데요. 예. 자, 지금의 저 PBR은 일본에서 배우자 하는 쪽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현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근데 왜 좋은 정책인데 우리 기자라든가 아니면 한 자산운용사, 그 대형 자산운용 대표입니다. 이 좋은 정책을 해외에서 저한테 문의하기까지를 이런 얘기를 인터뷰하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한 자산운용사 인터뷰 대표 내용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뛸 종목이라고는 사실상 정부가 찍어준 건 아니까요. 이게 국내 자산운용사의 대표의 얘기입니다. 사두면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근데 이걸 이제 기자가 받아들였는데 예. 윤이 꼭 찍어준 종목. 사두면 무조건 돈 번다. 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한 자산운용사 얘기가 한 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 기자라는 분들은 윤이 꼭 찍어준 어떻게 대통령이 찍어줍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해외에서 한국의 좋은 정책 이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 한국의 뛸 종목을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줘? 한국이 지금 무슨 시장 경제를 뭐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어째? 자산운용사 보시겠습니다. 국내에서 보면 정부의 제도에 의해서 가져갈 사람인데
무슨 자산운용사 대표가 앞으로 뛸 종목이 사실상 정부가 찍어준 거 아니니까 사주면 무조건 먹어 이렇게 합니다. 이건 참 잘못돼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사실 기자든 그렇고 자산운용 공익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예. 측면에서 이 내용을 지금 원천대로 다시 분류해 봤습니다. 이 내용이 근거가 됐던 것이 김주원 금융위원장께서 앞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배운다 저 PBR 종목 이런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대로 사실상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거의 정확하게 김지원 위원장께서 얘기했죠. 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저 PBR이 뜨거워지는 상태에서 무슨 클릭수란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왜곡시켜서 기사를 쓰고 자산운용사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을 해석이라든가 이런 걸 왜곡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이 찍어준 종목,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한 게. 예. 윤이 찍어준 종목은 간다. 이게 기자의 제목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색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국민 대표회에서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저희 개인적 성향과 같이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씀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윤이 뭡니까? 윤이 뭡니까? 개인입니까? 국민의 전체적으로 대표성을 띠고 통칭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국민이 대통령을 그게 누구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존중해주면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한 기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쓴다는 의미입니다. 제목으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정한 종목이냐. 그럼 해외에서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홍콩 사우스 모닝 포스트라든가 이게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말 잘합니다. 근데 무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제를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증시의 친증시 정책, 작년서부터 나왔던 공매도 금지라든가 대주주 양도세 문제, 금투세 폐지 문제라든가 상속세 분야 해외에서는 일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일제 환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런 정책에 의해서 해외에서 인식이 개선되다 보니까 WGBI라든가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의 선진국의 예비명단 편입에 굉장히 좋은 요건이 되지 않겠느냐. 또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코리아 패싱 문제라든가 서든스탄 문제라든가 너넛 현상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데도 자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떠나가고 국내 연금이 떠나간 상태에서는 이 정책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의 정책이 타이밍이 좋지 않느냐. 근데 왜 이 기자가 그다음에 한 자산운용사 그 대형 자산운용사 대표가 이게 마치 정부가 찍어주는 식으로 이걸 왜곡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많은 시사점 또 한국경제팀은 공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바로잡아야 되지 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경제를 사랑해야고 우리 정시를 사랑해야지 누구를 사랑하느냐. 우리 경제를 왜곡시키고 하면 한국에 무슨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정책이 무슨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저렇게 왜곡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게 뭐 종목이 하나 올라가는 것 이런 것보다도 오늘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한번 오늘 제가 좀 시간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